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걸림돌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고 홀가분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추천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솔직히 후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결혼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겨준 일이 단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뭐 큰 바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하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생겨 결혼을 했지만 끝내 이 결혼 역시 저에겐 악몽만 심겨준 끔찍한 일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지금은 그 악몽들을 싹 다 제거하고 홀가분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내 똥강아지 한 명과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도대체 어떤 결혼 생활을 하며 악몽 속에서 지내고 또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7살이면 그래도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많이 나는 시절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7살의 기억 중 좋았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온통 부모님이 싸우던 기억, 맨날 엉엉 울며 신세 한탄하는 엄마의 모습, 술에 쩔어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아빠의 모습 등 저에겐 죄다 이런 기억만이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나마 좋았던 기억들은 모두 할머니와 할아버지 함께 했던 기억밖에 없죠. 전 엄마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겐 아빠와 한 결혼이 지옥 같은 거였기에 저 역시 짐덩이밖에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엄만 저한테 이 소리를 자주 하셨답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절대 피는 못 속여. 넌 어쩜 그렇게 네 아빠랑 닮았니? 네 얼굴엔 내 얼굴은 하나도 없고 네 아빠만 있어. 왜 내가 너 같은 걸 낳아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을까? 너만 없었어도 내가 저 인간한테서 그냥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다 네가 망친 거야, 네가. 전 밥을 먹을 때마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이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신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선 제가 미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는 전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엄만 더는 참지 못하고 아빠 이혼을 해버리셨고 저 역시 아빠 손에 던져버리곤 떠나버리셨어요.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린 몇 년 뒤에 재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 엄만 절 보고 싶다고 하거나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신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엄마가 재혼했다는 이야기도 아빠가 어디서 건너서 듣고 와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짜증을 부리며 이야기하기에 알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부턴 전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냈어요. 아빠도 절 그 집에 던져놓고 나선 더 망나니처럼 지내더라고요. 아빤 엄마보다도 더 했습니다. 결혼식도 안 하고 아니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서 제 엄마라며 데리고 온 여자만 해도 3명이었어요. 진짜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가 데리고 오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죄다 이상한 여자들 뿐이었고요. 그때마다 할아버진 꼭 이런 소리를 해주셨죠. 선영아, 네 엄마야. 앞으론 엄마라고 불러. 어디서 엄마야 엄마는. 별 되도 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선 내 손이 엄마라고 들먹여? 정신 차려 이놈아. 저 여잔 대체 어디서 또 데리고 온 거야? 아가씨,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요? 아,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 들어오냐고. 썩 나가. 둘 다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썩 나가라고. 너도 우리 선영의 애비 될 자격이 없다. 부모가 됐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것이지. 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대체? 너 같은 놈은 우리 선영이 부모 될 자격도 없어. 선영인 이제부터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 당장 나가.
이러면서 할아버진 아빠와 아빠가 데리고 온 여자를 쫓아내곤 하셨어요. 전 그것만 여러 번 보면서 지냈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데리고 왔던 여잔 그나마 괜찮아서 정신 차리고 잘 사나 싶었는데 역시나 다 거짓이더군요.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할아버지를 속인 뒤 이젠 정신 차리고 가게를 내서 좀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며 이야기를 하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갚기로 해놓곤 갚지도 않고 홀랑 잠적해버리더라고요. 그러던 아빠라는 인간도 평생 속을 썩이더니 몇 해 뒤에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 밖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때 전 슬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빠한테 돈을 다 뜯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전 그냥 대학 갈 돈도 없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붙었을 때도 말도 안 하고 있었고요. 아니, 솔직히 가고 싶었지만 말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할아버지가 부르시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 넣은 건 알았기 때문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나 대학 붙긴 했는데 그냥 안 갈까 봐.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야. 나 그냥 빨리 취업해서 돈이나 벌게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할아버진 알았다고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대학은 포기해야 하나 보다 하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 뒤 갑자기 할아버지가 절 밖에 데리고 가더니 백화점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복이 보이는 매장에 들어가선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 골라달라고 해서 옷을 사주셨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할아버진 제 구두에 가방까지 모두 새로 사주셨고 그때 백화점에서 쓴 돈만 해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엔 할머니랑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외식을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예, 너 왜 우리 눈치를 보니? 너 왜 대학 붙었다고 신이 나서 얘기를 못해? 너 등록금 때문에 눈치 보여서 그러지? 뭐, 취업? 앞길이 얼마나 창창한데 왜 넌 가고 싶은 대학도 안 가고 취업부터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라. 이 할아비 능력 있어. 나 구두 닦게 하면서 마냥 사람들 구두만 닦은 거 아니야. 비록 내 아들놈 자식 농사는 잘 못 시켰지만 아들놈한테 날린 돈이야. 그냥 그건 내 팔자인 거고. 아, 내 팔자 때문에 네가 눈치 볼 거 없다. 네 팔자까지 궁상 맞으란 법 없어. 내가 너 대학 보낼 돈, 시집 보낼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어깨 펴고 살아. 그리고 당당하게 지내라. 알았지?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부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 덕분에 대학도 잘 가면서 전 취업도 잘했습니다. 취업하고 나선 결혼까지 잘했고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연애 때까지만요. 남편은 소개팅을 통해 만났는데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숫기가 없고 그냥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남편은 숫기는 없는데 되게 재밌는 사람이더군요. 그것도 저 한정으로요. 남편은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선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분함이 좋아서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자기 사람 앞에선 장난기도 많고 활발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좋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또 취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는 게 많아 저희 둘은 연애를 하면서부터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전 엄마 아빠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결혼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던하게 편안한 연애, 편안한 결혼 생활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땐 할아버지가 1억을 대뜸 주셨어요. 남편 쪽에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남편이 좀 가지고 온 돈 대출까지 보태서 집을 구해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4년째까진 진짜 좋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좋은 결혼 생활을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과 전 재미있는 신혼생활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 모든 과정까지 어느 것 하나 후회되거나 흠잡을 만한 것 없이 잘 지냈죠. 단지 흠이 있다면 바로 시모와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없이 시모 손에서 자랐는데 이 두 사람이 진짜 제 결혼 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들이었어요. 한 번은 시모가 본인이 아는 방판 화장품을 팔 사람이 없다며 저한테 지인을 한 명만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하면서 두 자녀를 키울 만큼 열심히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전 안쓰러운 마음에 제 지인 한 명을 소개해줬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인이 절 사기죄로 고소해버린다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지인한테 300만 원이 넘는 화장품을 시키게 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주겠다고 한 거였는데 그 화장품이 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박스가 다 뜯어져 상품으로서 팔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지인은 당연히 화가 날 만도 했죠. 그래서 그걸 받곤 고소해버린다고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저까지 말입니다. 거기에 저도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고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모르는 일이니까 시모를 고소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내가 다 죗값을 받게 해준다고요. 그러니 그제서야 지인이 전 관련이 없는 줄 알고 시모한테만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모는 저한테 와서 그 사람이 진짜로 신고라니까 저한테 울고불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예, 네가 좀 알려봐라. 나 진짜 이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하니? 벌써 날 고소도 했댄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기를 치세요? 저는 더 이상 쉴드 못 쳐드려요.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으시면 그 받은 돈 싹 다 가지고 가서 돌려주세요. 당장요. 그제서야 시모는 받은 돈을 다 가져다 줬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또 가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제야 지인이 시모를 용서해 주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때 너무나 시모가 얄미웠습니다. 그래도 이때도 남편도 제 편에서 같이 힘을 써줬기에 시모만큼은 참았어요. 근데 이번엔 시누이가 또 문제였습니다. 시누는 뻑하면 절 고아 취급하면서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그게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한때는 같이 집에서 지낸 적도 있었는데 절 식모처럼 대하고 제 물건을 함부로 쓰게 못하게 했죠. 그랬더니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언니, 왜 그렇게 속이 좁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면 그렇게 속이 좁아지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속 좁고 고약한 거. 그걸 언니가 딱 닮았네. 뭐라고요? 아가씨, 그럼 아가신 제대로 된 부모도 있으면서 이런 경우 없는 짓 하지 말란 소리 못 들었어요? 내 옷 말도 없이 입고 가거나 지금 그 개념 없는 말도 다 어머니께 배우셨어요? 그럼 교육 잘못 받으셨네요. 전 적어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텐 양심껏 살아라. 남의 물건 절대로 함부로 탐내지 말아라. 함부로 남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어디 다시 한 번 더 일해봐요. 내 집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니 그제서야 깨갱하며 조용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식모 취급은 계속해서 하길래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빨래 청소 안 할 거면 관리비, 월세, 가사도우미 비용 다 내놔요. 그거 안 내놓을 거면 제대로 사람 노릇하던가. 아니다. 이제껏 아가씨라고 공짜로 봐줬더니 안 되겠네요. 앞으로 월세 생활비 꼬박꼬박 내놓으세요. 한 달에 40만 원씩 안 내놓으면 여기서 절대로 못 지낼 줄 아세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놓은 신우는 결국 안 되겠는지 더 못 이기고 얼마 안 돼 직장도 그만두고 다시 시모가 있는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진짜 이 모녀 때문에 전 이렇게 늘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때문에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도 소용없어지는 시기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나서 4년이 지난 시점부터였어요. 저는 저희 남편이 이렇게 변할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뀌어 갔거든요. 남편은 공무원이라서 약간 박봉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안정되긴 했어도 월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늘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본인이 쓰고 싶은 것 이상으로 벌어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전 거기에 만족하며 살자고 했지만 남편은 만족할 줄을 몰랐죠. 그러더니 어느 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주식을 좀 사볼까 해. 우리 부서 선배가 얼마 전에 주식을 하나 했는데 그게 좀 잘 되나 보더라고. 그래서 나한테도 추천을 해줬는데 그거 해볼 만한 것 같아.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그거에서 돈 번 사람보다 날린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분수에 맞게 벌어오는 돈 수준까지만 해서 살자. 그거 맞지. 아니, 근데 어차피 여기에다가 큰돈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재미삼아 조그만 해본다는 거지 뭐.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마. 그거에서 인생 말아먹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주식은 안 돼. 절대로. 주식 도박하는 날엔 자기랑 나랑 끝이야, 진짜. 남편이 주식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만 수백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은 그 계열에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주식 얘기를 꺼내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안 그래도 미운 시댁 때문에 남편까지 한 번씩 미워지는 마당에 주식까지 한다고 하니까 전 이것만큼은 절대 용납해 줄 수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제가 말리니까 주식을 하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보였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완전히 속은 거였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이미 주식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 갔다며 제게 좀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큰일을 볼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저한테 휴대폰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한 거였죠. 저는 알겠다고 하곤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핸드폰에서 알림이 하나 뜨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온 메시지였는데 그건 바로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때 내용이 이런 거였답니다. 성민아, 이번에 투자한 거 좀 괜찮은데? 이거 오를 때 바로 빼면 안 된다. 좀 기다려 봐야 하는 거 알지? 대박이야. 이대로만 가면 우리 대박 터지는 거야. 라는 내용이었죠. 전 진짜 이걸 본 순간 바로 주식이 떠올랐어요. 누가 봐도 주식 얘기잖아요. 남편은 평소에 핸드폰 잠금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전 바로 핸드폰을 뒤져서 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식과 관련된 어플에 각종 SNS 대화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전 그 길로 가서 남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든 말든 들이닥쳐서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당신 주식했어? 내가 하지 말랬잖아. 주식 위험한 거라고. 그거에서 말아먹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 진짜. 여보 진정해. 아니 그거 별거 아니야. 나 진짜 조금 넣었어. 진짜 내용도 모아서 조그만 투자해 본 거라고. 거기다가 지금 나 손해 본 것도 없어. 지금 내가 넣어 놓은 게 대박 쳐서 이대로만 가면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어. 뭐?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신 진짜 왜 이래?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당장 빼. 안 그럼 나 당신 진짜 가만 안 둬. 저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남편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엔 제가 하는 말이면 다 들어주고 했던 남편이 주식에, 아니 돈에 미치니까 진짜 제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전 계속해서 주식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때부턴 아예 저한테 걸린 거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는지 대놓고 주식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뻑하면 집에서 주식 방송 보고 핸드폰으로도 맨날
주식 관련 자료들만 찾아보면서 그렇게 밤낮 없이 미쳐선 주식을 하고 있었죠. 진짜 너무 화가 나고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주식하는 인간과 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가족에게 피해는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주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집에 생활비를 주고 있었고 자기가 모은 돈 안에서만 그냥 하는 듯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만 가지 않으면 봐주자 싶어 그대로 놔뒀죠. 하지만 그것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남편이 주식을 시작한 이후론 집안을 제대로 돌보질 않았거든요. 남편이 주식에 미치기 전까진 그래도 집에 오면 같이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도 돌보면서 정말 가족처럼 지냈었는데 주식을 시작한 이후론 맨날 TV와 핸드폰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건 다 제 몫이었죠. 몇 번을 부부싸움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달래도 봤지만 잠깐만 바뀔 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생활만 꼬박 1년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전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그게 한계에 다다랐을 때쯤 저에게 큰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건 바로 저희 할아버지가 쓰러진 사건이었어요. 원래도 연세가 있으셨지만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건강이 완전히 안 좋아지셨어요. 결국엔 집에선 돌봐드릴 수가 없어 할아버지를 호스피스 병원에 모셔야 했습니다. 전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집에선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모셔야 하는 상황에서 전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돌봐드렸답니다. 근데 너무 위독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란 인간은 여전히 주식에만 미쳐있지. 진짜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남편이 미웠어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그 병원에 3개월을 계셨는데 그 인간은 딱 그 3달 동안 딱 2번만 왔을 뿐이었죠. 와서도 얼굴만 비추고 인사만 하고선 바로 돌아가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인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할아버지 간호를 하고 있으면 집에 있는 인간이 늘 이렇게 전화를 하곤 했었어요. 여보, 우리도 좀 돌봐. 아, 나 배고파. 빨리 와서 밥 좀 해. 그리고 나 애 보는 거 너무 힘들어. 나도 퇴근하고 내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당신 할아버지도 좋지만 우리부터 좀 챙겨. 뭐?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좀 알아서 챙겨 먹어. 그리고 그 애가 뭐 내 애야? 나 혼자 낳았냐고. 네 자식이기도 하잖아. 주식에 미쳐가지고 이젠 사리분별도 안 돼? 내가 지금 밖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밥 내놔라 전화질이야? 내가 갈 때 되면 알아서 갈 거니까 알아서 밥 좀 챙겨 먹고 있어. 저는 진짜 속에서 열불이 나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땐 할아버지한테 제 온 시간과 마음을 다 쏟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까지 진행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혼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3달의 시간 동안 전 할아버지를 매일같이 보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나에게 있는 유일한 가족인데 마지막 남은 할아버지, 또 날 유일하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줬던 이분을 떠나보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던 거 있죠? 선영아, 요즘 이 해레비 때문에 많이 힘들지? 이 할애비가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선영이 봐줘야 하는데 이렇게 늙고 힘이 없어서 널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구나. 미안하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지. 난 그냥 할아버지가 다 나아서 나랑 같이 손잡고 이 병원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나 솔직히 너무 무서워. 이제 할아버지 없으면 나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할아버지마저 없으면 이제 나 정말 고아인데 저 무서워요. 선영아, 그런 소리 말어. 네가 왜 고아야? 너 절대 고아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말어. 살면서 너무 힘들걸라. 이 할아버지를 생각해. 그리고 네 할머니를 생각하고 이 할아버지가 말해줬지 항상 다 괜찮다고. 네가 뭘 해도 괜찮다고. 네가 무슨 잘못을 하든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 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이걸 생각해라. 널 사랑하는 이 할아버지가 있다고. 지금도 할아버지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깝다. 너무너무 아까워. 더 좋은 놈한테 시집 보내놓고 갔어야 하는 건데 그러질 못해서 더 안타까워. 이 헤레비가 미안하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내가 널 이렇게 놓고 가야 한다니. 그래도 우리 선영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네 자식 보면서 또 살아내라. 알았지? 할아버지, 알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진짜 이만큼 잘 클 수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었으면 난 평생 세상 원망만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두 분 덕분에,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우리 애도 사랑해 줄 줄 알고 세상도 잘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할아버지. 나도,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딸. 봐도 봐도 아까운 우리 손녀. 이렇게 아까운 우리 손녀.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 할아버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엉엉 우셨습니다. 그 힘없는 분이 정말 엉엉 우셨어요. 그래도 이때는 할아버지가 조금 기운이 돌아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나마 좀 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뒤로 정말 며칠 뒤 갑자기 또 병세가 악화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이 떨어진 그날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없는 삶은 늘 저에겐 막연한 삶이었는데 정말로 하늘 아래 저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할아버진 잘 보내드려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죠. 여보, 우리 집엔 나밖에 없는 거 알지? 나 우리 할아버지 정말 잘 보내드리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상주 좀 해줘. 전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남편이 상주 노릇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뭐? 상주를 하라고? 아이, 난 그런 건 좀 부담스러운데.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할아버지가 뭐 나한텐 해주신 것도 없었잖아. 늘 당신 할아버지기나 했지. 뭐 돌아가셨다고 해서 유산을 물려주기로 했어. 아니 뭐 잘해주시기로 했어. 이렇게 몸 하나 딸랑 놓고 떠나신 것밖에 없잖아. 그 처리도 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미안한데 상주까지 좀 힘들겠다. 당신이 해. 당신이 유일한 손녀이자 자식이잖아. 당신 진짜 너무하다.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한테 해준 게 왜 없어? 이 집 들어올 때 우리 할아버지 돈 1억 없었으면 들어올 수나 있었어? 당신 이 집 할 때 얼마나 보탰어? 공무원 핑계 대면서 돈 모을 틈도 없었다고. 시댁에도 돈 모아둔 거 없었다면서 꼴랑 5천 가지고 와선 나머진 다 대출 받았잖아.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이기적이야. 그래, 하지 마. 나도 당신 같은 인간한테 상주 맡기고 싶지 않아. 진짜 화딱지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면서 온갖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간관 정말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람은 다시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한켠에선 기대감도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리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었죠. 그래도 그전까지 남편은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는 다 헛된 기대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도 이 인간은 장래 내내 그래도 장례식장엔 있었지만 하는 짓이 아주 꼴보기가 싫었어요. 구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시모와 신우도 와선
좀처럼 안 가길래 좀 도와주려는 건가 싶었는데 도와주긴요. 와선 공짜 술 먹는다고 좋아하면서 하루 온종일 술판만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예, 여긴 어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니? 하긴 이제 노인네들도 다 힘 빠져서 오기 힘들겠구나. 아이, 그래도 그렇지 참.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허망하다 허망해. 뭐 넌 장래 힘들게 할 것도 없이 심플하니 좋네. 됐고, 우리라도 여기 좀 있어 줄 테니까 술 좀 더 가져와 봐라. 어머님, 안 계셔도 돼요. 그리고 술이 필요하시면 여기 놀고 있는 아가씨가 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전 그래도 계속 조문객들 받고 있어서요. 펑펑 놀고 있는 어머님 아들이나 딸 시키세요. 그리고 여기 안 있어 주셔도 되니까 볼일 마치셨으면 댁으로 귀가하셔도 되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또 이미 이혼할 생각을 굳혔기 때문에 그냥 막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만 슬픈 장례 치르고 나선 저는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고 우울하게 만든 이 인간들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 방법을 구상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그걸 완벽하게 계획해 실현시킬 수 있었답니다. 전 곧바로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제대로 물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이 복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 바로 직장을 그만뒀답니다. 그리고 남편 놈한테 통보했어요. 나 직장 그만뒀어. 그렇게 알고 이제 당신 월급으로 우리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밖에서 돈 열심히 벌어와. 주식 같은 거로 돈 날릴 생각하지 말고. 뭐? 아니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다니.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뭐 하는 짓이야. 내 월급 박복인 거 알면서 내 월급 하나로 우리 세 식구 뭐 먹고 살라고. 뭐 먹고 살긴 당신이 가장이잖아. 왜? 상주 노릇도 하기 싫었는데 이젠 가장 노릇도 하기 싫니? 나 애 낳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썼어. 당신이 하도 돈 없다고 징징거려서 나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했다고. 그래서 이젠 나 좀 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은 열심히 밖에서 돈 벌어. 남편이 바득바득 화를 내며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전 극구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그 뒤부턴 탱자탱자 놀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전 대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하면서 그 흔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일만 해왔기 때문에 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여행 마음껏 하면서 지냈답니다. 쇼핑도 했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명품도 하나 사보고 옷도 사면서 그동안 돈 아끼느라 못 해봤던 거 실컷 해봤죠. 역시나 그 꼴을 보면서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진짜, 아니, 당신 요즘 왜 이래? 미쳤어? 미쳤냐고? 아님 바람났냐? 너 요즘 남자 생겼어? 뭐? 미친 건 당신이지. 주식에 미쳐가지고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쳐 놓고선 그런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이제라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냅둬. 너도 주식할 때 나한테 상의한 적 없고 애 내팽개치고 주식만 챙겨봤잖아. 나도 그러는 것뿐이야. 적어도 난 애는 안 버려. 같이 갈 수 있으면 내가 데리고 가고 정 혼자 가야 하는 곳이면 알아서 다 맡기고 가고 있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뭐 어쩌다 애 보는 거? 그거 가지고 유세 떨 생각이면 집어치워. 당신 그럴 자격 없으니까. 저는 속 시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 여전히 한량처럼 지냈어요. 집 청소도 안 하고 애만 돌보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죠. 그랬더니 남편 놈이 아주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미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남편은 제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시모한테 이른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시모가 집까지 찾아와선 집 꼬라질 보더니 한 소리를 하던 거 있죠? 이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일도 그만뒀다며? 너 진짜 막 나가자는 거니? 완전히 혼자가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너 정신 차려. 너 내 아들 없으면 이 천하에 완전 고아되는 건데 혼자 살고 싶어서 작정했니?
작정했어?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고아가 아닌 적이 있었나요? 저 원래 고아였잖아요. 어머님은 항상 절 고아로 보셨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 아들이랑 헤어진다고 해서 제 상황이 달라질 게 뭐 있나요? 똑같죠? 아니, 오히려 저한테 저 인간이 짐덩이에요. 저한테 낙문과도 같은 존재라고요. 있어봤자 하등 쓸모없는 거머리 같은 놈. 뭐야? 아, 너 말 다 했어? 말 다 했냐고 지금? 네, 다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시달렸던 거, 아가씨한테 또 저 인간한테 시달렸던 거, 이젠 다 지긋지긋해요. 정말 끔찍하게도 싫다고요. 그래? 아이, 그럼 갈라서라. 갈라서. 어머님 지금 그 말 후회 안 하시죠? 뭐? 아니, 내가 왜 후회하니? 그나마 너랑 결혼시킨 거, 네 직장 좋고, 또 결혼할 때 1억은 들고 오길래 지 몫은 지가 하겠구나 싶어서 결혼시킨 거지. 이제 뭐 너 볼 거 있니? 천하의 고아에다가 지금 너 돈도 탱자탱자 놀면서 다 쓰고 있지? 그런 애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 아유, 갈라서라 당장. 우리도 너 같은 앤 짐밖에 안 돼. 내 아들 너랑 갈라서고 새 살림 차려도 충분히 차린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락바락 화를 내며 갈라서러 가는 이 시모를 보면서 진짜 너무 웃겨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빵 터질 뻔했네요. 하지만 전 꾹 참았어요. 꾹 참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요? 좋아요. 그럼 저 당장 저 인간이랑 갈라설게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혼하자는 소리에 바로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여기에서 쾌재를 불렀답니다. 사실 제가 장래 이후에 바로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바로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아니, 못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이혼을 해줄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자기 월급에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을 포기하지 못해서 적은 월급으로 힘들어하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질 못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나마 제가 직장이 좀 괜찮은 편이고 연봉도 잘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저랑 헤어진다는 거나 하는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은 저보다도 제 조건과 자신을 박봉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을 붙잡고 살았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거였고요. 그래서 남편이 본인의 그 박봉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주식을 만나면서 저와 아이를 그렇게 내팽개쳤던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아 버린 게 후회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더 늦기 전에라도 알게 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업종상 보너스도 많았던 전 육아휴직을 하면 보너스도 못 받게 되어서 은근히 휴직을 하지 말라는 남편에 의해 몸도 제대로 조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 해소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 다 쏟아 부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한량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 거였죠. 이 계획이 제대로 먹히는 걸 보면서 전 속으로 너무 신이 났답니다. 덕분에 남편이랑 이혼도 아주 깔끔하게 했고요.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까지 애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돈이나 보내준다는 남편 덕분에 애를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재산 분할도 남편이 벌어온 것보다 제가 벌어온 돈, 또 저희 할아버지가 결혼 때 1억 해준 것으로 집 산 것까지 하면 제가 결혼 생활의 기여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면에서도 아주 만족스럽게 가지고 올 수 있었죠.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날 수가 없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이 인간들, 날 돈으로만 봤던 이 인간들의 쿨을 아주 납작하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뭐 저 같은 경우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댁을 한 곳에 불러서 마지막 외식을 해드렸습니다. 뭐 일종의 마지막 만찬 같은 거죠. 이혼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당일,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도 드디어 끝인데 밥이나 한번 먹자.
내가 오늘 아니면 또 언제 가족이란 이름으로 밥 먹을 수 있겠어? 내가 살 테니까 어머님이랑 아가씨 모시고 내가 보내주는 주소로 와. 여기서 밥 한 끼 먹고 진짜 깔끔하게 헤어지자. 참나. 재산보다 좀 많이 가져갔다고 유세는. 야, 너 자만하지 마. 너 지금처럼 직장 생활 안 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잖아. 그럼 바로 네 인생 쪽박 나는 거야. 제발 좀 애를 생각해라, 이 철없는 여편네야. 뭐 밥은 네가 산다니까 내가 간다만 그렇게 인생 허비하면서 살지 마라. 남편이란 인간은 끝까지 절 조롱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웃길 뿐이었죠. 그래도 밥은 또 얻어먹고 싶었는지 시모랑 아가씨랑 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나름 괜찮은 고깃집에서 고기를 시켜주곤 마음껏 먹였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열심히 배합할 그들이 불쌍했거든요. 그리곤 그들의 배가 한참 부를 때쯤 저는 그 식당 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요. 죄송한데 사장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사장님이요? 네. 제가 사장님 오늘 여기에서 좀 뵙기로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인분이시군요. 아, 제가 불러다 드릴게요. 이때 전 남편이나 시모, 신우는 어리둥절해 했어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웬 식당 사장을 부르냐는 눈치였죠.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은 곧 알고 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빌어대야 했습니다. 아니, 누가 부르시나 했더니 사장님이셨네요. 아휴, 오늘 뭐 미리 나오신 거예요? 아니, 뭐, 저희 식당 답사 나오신 겁니까? 아휴, 답사라뇨. 이미 여기에서 오래 장사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요. 그냥 사장님 고기 맛 좀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장님, 고기가 너무 맛있네요. 여기 계시는 이분들도 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어떻게, 재계약은 그럼 여기서 하실 건가요? 따로 자리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 아니요. 그 자리로 가서 해야죠. 여긴 그냥 와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려고 잠시 오시라고 한 거였어요. 제가 직접 가면 또 영업하시는데 방해되시잖아요. 아이고 참. 우리 먼저 사장님도 그러시더니 우리 손녀 사장님도 배려심이 참 넘치시네. 오늘 고긴 그냥 드시고 가세요. 제가 재계약 기념으로 사드릴 테니까요. 네?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어떻게 공짜로 먹나요?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그 좋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주신다는데 오히려 제가 다 감사하죠. 아, 여긴 우리 사장님 가족들 되시나 보네.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훌륭한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이른 나이 건물주 된 아내분을 두고 우리 남편분 복 받았네요. 복 받았어. 이 건물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공실되는 날이 없다니까요. 부럽습니다. 아주 부러워요. 가게 사장님이 뜬금없이 하는 소리에 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놀라 자빠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는 눈치였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여기에서 이제 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전 건물주였습니다. 처음부터 건물주였냐고요? 아니요. 절대로 처음부터 건물주는 아니었죠.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한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비록 그리 좋은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서울에 있었고 이 동네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 알짜배기 건물이었죠. 저희 할아버지가 생전에 구두 닦기를 하면서 평생 일궈온 돈으로 아주 옛날에 이 건물을 사놓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셨던 거였어요. 거기다 지금 시가로 거의 20억이 다 돼가는 건물이었죠. 그걸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물려주신 거였고요. 하지만 전 이 사실을 입을 꾹 닫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 인간들한테 이야기했다간 곧바로 저에게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을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만의 계획을 세워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제야 제가 했던 행동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전 단순히 이혼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주신 이 소중한 건물을
어떻게든 잘 지켜내기 위해서였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세 사람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건물주라니? 당신이 여기 건물주라고? 어? 잘 들었네. 여기 내 건물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내 건물. 말도 안 돼. 이런 걸 말 안 하는 게 어딨어. 이 이혼은 무효야. 무효라고. 어차피 이거 가지고 재산 분할했어도 당신은 기여도 하나도 인정 안 돼. 지금 있는 재산들도 기여도 인정도 못 받고 나한테 훨씬 많이 넘겨준 주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 필요 없고 나한테 뭐라고 했지? 이대로 살다간 내 인생 말아먹는다고? 어쩌니?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미련한 인간아. 투자할 때를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를 했었어야지. 당신은 그렇게 영원히 잡히지도 않는 희망 바라보면서 주식에나 인생 쏟으세요. 저는 이제 이 건물주로서 건물 관리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테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너 이거 사기다. 어? 엄연히 사기라고. 사기요? 이게 사기라고요? 아니, 어째서 이게 사기죠? 나 돈 없고 힘 없어지니까 바로 갈라서러 간 사람이 할 소린가요? 어디 고소하고 싶으면 해봐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여보, 내가 미안해. 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니, 당신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상주도 다 하고 할아버지도 마지막까지 잘 모셨지. 근데 난 진짜 하나도 몰랐잖아.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아니다. 그냥 내가 다 못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이라도 취소해보자고. 아니, 취소가 안 되면 우리 다시 합치자. 어? 내가 당신 평생 여왕님처럼 떠받들고 살게. 아니, 필요 없어. 차라리 당신한테 상주를 안 맡긴 게 너무 잘한 일이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당신 같은 놈을 상주로 받고 있으면. 난 돈 보고 날 여왕처럼 떠받드는 인간 필요 없어. 아니, 오히려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남남된 거 우리 영원히 보지 말자. 이제 좀 나가. 내 건물에서. 이들은 엉엉 울면서 제게 빌어댔지만 전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내 건물에서 싹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렇게 완전히 이들과 인연을 끊어내버렸죠. 이후에 이 사람들은 제가 이 건물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것도 걸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뭘 더해봤자 저한테 10원 한 장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가지고 간 그 재산들도 제가 좀 양보해서 그것만큼이나 가지고 간 거지. 안 그랬으면 이 인간은 거의 몸만 나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전 홀가분하게 혼자가 되었답니다. 진짜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짐덩이들에게서 벗어나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전 건물 관리하면서 애 보며 혼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 혼자 애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삶이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집은 원래는 서울에서 지냈었지만 이젠 좀 한적한 곳에서 아이와 조용히 살고 싶어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여긴 아직까진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라 그런지 동네 분들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아이도 잘 크고 있는 중이고요. 한 번씩 제가 바쁘면 동네에 맡기고 일을 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곳으로 이사와 잘 지내고 있답니다. 뭐 전 남편이란 인간은 보니까 저와 이혼하고 나선 주식에 더 미쳐가지고선 저 같은 한 방을 노리겠다며 대출까지 받아서 빚에 허덕이며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저 몰래 자기 엄마랑 동생 이름으로 해서 빚까지 져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세 사람 사이도 아주 원수가 된 것 같고요. 이건 신우이가 한번 저한테 자기 오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제발 다시 합쳐달라는 전화를 한 번 주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네요. 뭐 전 당연히 무시했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허망한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사람들한테 잘하고 살면 언제가 되었든 복 받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저는 이번 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볼품 없다고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치부해버리며 지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잘해주세요. 그럼 언젠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복이 되는 날이 올 거랍니다. 그렇게 되길 저 또한 응원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서로의 인생을 잘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